안녕하십니까. 올인원 에듀 손용식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지능은 변하나입니다. 자, 정답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예, 지능은 변합니다. 심지어는 국가 단위로도, 세대 단위로도 변하고, 개인도 변하고, 또 지난번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각각의 소금사에 있어서도 지능은 변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능의 발달 곡선이에요. 근데 여기 지능의 발달은 성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장. 즉, IQ 점수가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지능의 발달 곡선은, 어려서 급속하게 발달하다가 또 특정 연령이 되면은 발달이 좀 꺾이긴 하죠. 즉, 완만한 성장을 좀 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도 보시는 것처럼 우리 지난번에 강조한 숫자가 있었죠? 16. 16세를 전후해서 지능이 비약적인 발달은 보통 그때까지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의 가정 내 교육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지능 이론에서 CHC 이론이라는 그 지능 이론이 있어요. 거의 모든 지능 검사의 근간, 좀 배경을 이루는 이론인데, 그 중에서 이제 C 그리고 H, 학자 이름 카텔하고 혼을 제자인데, 그 두 분을 얘기하는 건데, 이 두 분이 개념화 시킨 게 있어요. 그 지능에서도 그 유동지능과 결정지능을 좀 구분했어요. 유동은 말 그대로 유연하고 움직이는 지능이고, 결정지능은 결정되었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좀 커가고, 그리고 좀 단단해지는, 결정체들이 좀 커나가는 것들 있죠. 그런 의미의 결정지능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보시는 것처럼, 이게, 유동지능 곡선인데, 유동지능은 일찍 시작해서 약 20대 초반 또는 10대 후반이 되면은 정점을 이루고, 그다음부터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결정지능은 조금 늦게 발달되기 시작하지만은, 중년기나 노년기가 돼도 발달은 지속되는 것으로 좀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동지능, 결정지능에 대한 구분부터 좀 잠깐 좀 우리가 좀 알고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유동지능과 결정지능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예, 유동지능은 여기 있는 그 정의대로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새로운 추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다. 그리고 결정지능은 경험과 학습을 통해 얻은 지식과 능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좀 발달 시기는 유동지능과 결정지능은 좀 차이가 좀 많이 나긴 하죠. 유동지능에서의 관련된 주요 기능은 문제 해결, 논리적 사고, 그리고 패턴인식 같은 곳에 능력이 발휘가 되는 게 유동지능이고, 결정지능은 어휘력이나 일반 지식을 좀 생각할 수가 있어요. 보통 여기에 경험과 학습을 통해 얻은 지식이라고 돼 있죠. 좀 간단하게 유동지능적 접근법 해결과 결정지능적 접근법 해결을 간단하게 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 어려서 이런 문제 많이 좀 받았죠. 1부터 10까지의 합을 구하시오. 더하기를 배웠다면 1부터 10까지 더하면 되겠죠. 그런데 1부터 10까지가 아니라 1부터 100까지의 합을 구하시오. 상당히 좀 긴 시간이 필요하겠죠. 정말 일일이 더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결정지능이 있는 친구들, 좀 배운 친구들, 이 공식이라든지 할 경우에는 이런 공식을 통해서도 1부터 100까지의 더한 답을 구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런 방식은 결정지능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되게 유명한 수학자로 알고 있는 가우스는 이렇게 구했다고 하죠. 1부터 50까지 끊고 51부터 100까지 한번 끊어볼게요. 그리고 이 양 끝에 있는 숫자의 합은 101이죠. 그리고 가지수가 50개가 될 테니 가우스는 101 곱하기 50을 해서 5050을 구했다는 되게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 우리는 이러한 공식이나 또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일이 더하는 방식이 아니라 뭔가 좀 창의적인 방식, 뭔가 좀 추론을 통해서 자기만의 좀 방식을 만들었죠.
공식이 없어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을 우리는 유동지능이라고, 유동지능의 접근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얼핏 보면은 유동지능이 매우 중요해 보이긴 합니다. 뭐 그건 뭐 틀린 사실은 아니나, 그러나 이제 결정지능도 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제가 그 카우프만이라는 박사가 쓴 책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좀 약간 좀 발췌를 했는데, 이런 내용들이 쓰여 있어요. 자, 유동 추론의 새로운 내용이 더 결정화된다. 이건 뭐겠습니까? 추론하면서 좀 더 공고화되고 된다는 의미겠죠. 좀 내게 된다는 의미겠죠. 이렇게 결정화되고 이게 장기 기억으로 전이될 때 학습이 발생한다고 개념화 시켰어요. 그런데 이 결정화된 지능은 결정지능이겠죠. 장기 저장소의 정보 간의 연관성을 증가시킨다고 서술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결정화된 지능은 새로운 내용이 필요한 또 다른 유동 추론을 사용할 수 있도록 미래의 유동 추론 능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즉 이 유동 추론만 중요한 게 아니라 유동 추론에서 결정지능이 공고화되고 또 유동 추론이 더 강화되고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유동 지능과 결정 지능이 선순환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는 그래프도 마찬가지예요. 유동 지능이 떨어지는 시점이 있었지만은 결정 지능이 계속 발전하면서 이 합은, 즉 우리의 지능의 합은 견인하는, 즉 위에서 상향되게끔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학습의 중요성을 좀 강조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지능은 변화나의 주제잖아요. 예, 당연히 지능은 변합니다. 지능은 변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올리면서 변할 수 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자, 우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학습이 중요하다는 거는. 당연하죠. 학습 통해서 아까 결정화를 좀 강화시키고, 그럼으로 인해서 또 유동지능이 발전하는 추론에서의 미래 예측 능력까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선순환이 당연히 학습에서 발생될 수 있겠죠. 그리고 역시 결정지능에 강화하는 방법 중에는 놀이, 경험, 체험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게 관심의 확장이에요. 이 관심의 확장은 뭐 우리 엑셀 검사의 소검사에서 연관된 것들이 꽤 많이 있긴 있지만은 추론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단히 중요한 방법론 중에 하나가 관심의 확장이에요. 저는 관심의 확장은 이 방법으로 하시라고 좀 제안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꼬리에 꼬리를 물자. 어떤 의미냐면은, 자, 우리가 모르는 용어나 개념이 있어요. 그랬을 때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말자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용어, 모르는 개념, 나무 위키를 찾고 또는 챗 GPT한테 어려운 개념 같은 경우는 쉽게 설명해 달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개념과 또는 용어에 대한 확장이 있어야 나의 지적 능력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여기 있는 그림들은 AI가 그린 그림들인데요. 이 학습 환경에 대한 것에는 좀 문제가 좀 많이 있네요. 자, 학습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작업 기억을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림상에서 보면은 좀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좀 지적할 게 많네요. 자, 작업 기억을 보호하는 환경. 자, 첫 번째. 스마트 기기가 지금 공부할 때 책상에 있어요. 자, 일단 작업 기억이 보호가 안 되겠죠. 예, 자꾸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의 환경이 눈에 너무 잘 보이죠? 역시 작업 기억을 많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역시 주변에도 내 작업 기억을 빼앗을 환경들이 좀 많이 좀 놓여 있고, 게다가 내가 공부할 주제와 관련된 책만 놓여 있는 것, 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 것들이 좀 나열되어 있어요. 자, 이런 자극기억이 보호되지 않는 환경에서는 공부가 좀 잘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생각을 자꾸 딴 생각을 들게끔 하는 거예요. 자, AI가 그림에서 학습에 대한 그림은 좀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예, 이거는 좀 잠깐 여담을 한 거고요. 그래서 지능을
변하는데, 야, 올리는 방법은 학습, 놀이, 경험, 체험도 중요하고, 자, 관심의 확장도 중요하다는 거, 이거 어머님들이, 아버님도 마찬가지로 되게 중요한 가치를 좀 삼고 계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지능은 변하는가? 자, 지능은 안정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건 단순합니다. 예,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지능 점수가 일관되냐 아니냐 따라, 예, 일관되면 당연히 안정성이 높다고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취학 전에 IQ가 이 친구가 120이었어요. 근데 거의 뭐 준성인이 된 나이에도 20대 초반에도 120이다. 그런 친구는 안정성이 높다고 얘기하면 되겠죠. 거꾸로 120이었는데 한 뭐 101이 됐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안정성이 높지 않다고 보면 되겠죠. 안정성이 중요한 거는 그 어렸을 때 또는 그 특정한 시점에서의 검사가 지금뿐만 아니라 미래의 학업이나 직무 수행에 대한 것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 좀 이 같은 논문에서도 좀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은 23세 검사를 한 그 특정한 친구가 있습니다. 지능을 측정했는데, 근데 이 친구는 뭐 4세부터 7세, 그 다음에 학령기에도 지능 검사를 한 친구들을 종단 검사를 한 결과예요. 근데 23세에는 당연히 이때 검사 결과는 당연히 똑같겠죠. 근데 이 친구가 17세에 이 검사, 물론 한 명은 아니에요. 이때 17세의 그 지능의 상관관계는 0.95입니다. 뭐 거의 동일인이죠. 뭐 당연히 연령의 차이만 있으면 동일인이긴 하지만은 거의 동일인이 동일한 결과를 했을 때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어렸을수록 약 0.6부터 0.4까지의 상관관계가 있어요. 자, 0.5라고 생각하시면은 내가 특정한 시점에 0.5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얘기는 그 친구는 반 정도는 커서도 거의 동일한 지능이 나왔다는 거예요. 0.5의 의미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예와 더불어서 여기에 대한 해석은 일단 기본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지능의 안정성은 증가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좀 특이한 경우기는 한데, 특이하다기보다는 여기에 좀 결론 중에 하나는 그 지능의 안정성, 즉 집단 내의 안정성은 낮은 IQ 참가자에서 더 두드러졌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IQ가 낮은 점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성인이 돼서도 높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뭐 반대 측면에서는 초기에 높은 IQ를 가진 아이들은 더 높은 교육과정에 참여할 가능성이 더 높긴 했습니다. 물론 상관관계는 낮은 IQ의 집단보다 높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낮은 친구가 낮게 유지될 가능성이 더 높고, 높은 친구가 높게 유지될 가능성은 낮게 유지될 가능성보다는 조금 낮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지능은 변합니다. 그래서 안정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 네. 네, 유명한 걸그룹이죠. 예, 그래서 이 지능에서의 SES의 중요성을 좀 하기 위해서 한번 사진 한번 좀 따와봤어요. 자, 위스크 5판. 네, 5판에서의 SES는 성, 인종, 그리고 이제 사회적 지위에 대한 약자인데, 이 SES는 그 유아기부터 청소년까지 아동의 지능검사 점수에 강력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SES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의 교육 수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렸을 때의 가정환경의 중요성, 아이의 지적 능력을 성장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환경인데, 그 안에서도 이제 부모의 교육 수준이 가장 영향이 컸다라는 거를 여러 그 논문과 저서를 통해서 지금 밝혀지고 있죠. 그래서 일단 그 지능의 성별 차이는 제가 좀 그 다음 강의에서 그 수행평가와 관련된 지능을 다룰 건데요. 그때 한번 성별 차이는 그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지능의 인종, 민족별 차이는 사실 우리나라는 좀 해당이 되지는 않죠. 그래서 뭐 미국 같은 그런 다인종 집단이 있다든지 뭐 이런 해서 국가에서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는 좀 제외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SES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런 사회적 경제적 지위에서의 부모의 교육 수준이라고 말씀드렸죠. 당연히 부모의 교육 수준이
어린아이들의 인지 발달에 영향이 크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런 가정 환경의 중요성을 좀 말씀드리는데, 근데 이 지능의 좀 변화 가능성, 안정성, 또 지능의 변화에서의 부모의 교육 수준이 갖는 가장 강력한 관계는 주로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비언어적 지수보다는 전체 IQ나 결정지능에서 나타나요. 결정지능은 조금 전에 제가 강의를 좀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당연히 결정지능이 크면은 결정지능에서의 언어이해 쪽이 전체 IQ에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산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당연히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언어적은 아마 좀 유동지능에 가까운 지능들이에요. 그래서 유동지능보다는 이 결정지능에서의 부모의 교육 수준의 영향이 크다. 근데 유동지능, 결정지능, 유동지능에 대한 선순환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결정지능도 어렸을 때 발달 매우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희한하게 부모의 교육 수준과 관계가 가장 낮은 게 어떤 것이냐면은 처리 속도였어요. 물론 명령 속도 지수가 있긴데 뭐 한국에선 검사하지 않는 검사여서 일단 좀 제외를 하고요. 이 처리 속도 지수는 부모의 교육 수준과 해서 가장 낮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좀 여기에 대한 것도 제가 좀 따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처리 속도에서 중요한 거는 습관이에요. 자, 어려서부터 좀 반복적으로 만드는 습관이 좀 중요하고, 이게 청년기나 또는 성인기에서의 정보 처리 속도,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의 습관이 잘 되어 있는 친구들은 추후 성인기나 청소년기에 정보 처리 속도가 높을 수 있음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ES에 대한 설명 잠깐 좀 드렸습니다. 예, 이건 뭐 짧게 좀 설명할게요. 뭐 지능이 변화하는 아까 개인도 말씀드렸지만 세대나 국가 간에도 좀 변하는 현상이 있다라는 것을 보통 이제 플린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능 테스트의 이거는 점수의 증가예요. 점수의 증가지 지능이 높아진 것은 아니라고 결론을 좀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이런 현상이 좀 있었고, 뭐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선진국에서 20세기에 발생한 효과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근데 최근에 연구에서는 이런 같은 동일 국가 약 14개 국가에서 연구한 결과인데 20세기 후반이나 21세기에서는 오히려 지능이 세대별로 낮아지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어떤 뭐 스마트 드럭이나 아니면 뭐 뉴럴링크 같은 이런 그 생물학적 개입을 통한 그런 지능 검사가 보편화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플린 효과는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강의는 지능은 변화나에 대한 강의였고요. 좀 더 디테일하고 또 연관된 그런 강의 좀 더 신경 써서 준비해서 이런 방송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